자궁에 뭐 혹이, 내막에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재봤더니 25cm가 넘더라. 병원에 갔더니, 어,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옆집 약이 아니고 단지 샴푸를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이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또 심각할 수 있네. 경피도. 그래서 먹는 것만 조심해서는 안 되고 피부에 바르는 것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치약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어, 그리고 목욕용품은 뿐만 아니라 또 그 설거지 세제조차도 국그릇 밥그릇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공부를 했죠. 생활용품 환경 호르몬. 음. 오늘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이 있는데 그 독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피에 들어가 있거나 세포에 박혀 있으면 그걸 내보내야 돼. 어떻게 내보내는가? 그게 바로 디톡스예요. 이 디톡스는 톡스가 독이거든요. D가 제거하다. 그래서 제독, 또 해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트란 말을 쓸 정도로 많은 세계인들이 비만해졌어요.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이 비만은 특히 뱃살에 많이 붙는데 뱃살에 붙는 지방도 장 속가죽에 속에 들어붙는 지방이 내장 지방이고 배 겉가죽에 붙는 지방이 피하 지방이잖아요, 그죠? 이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나쁜 거잖아요. 왜냐하면 혈관에 안에 기름기를 끼우고 그리고 산패가 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먹어서 지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술 먹어서 지방간 생긴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뭐 지방간 많은데 술 마셔서 지방간 생기나요? 물론 술도 마시지. 그렇지만 밥을 많이 먹죠. 밀가루를 많이 먹고 빵, 떡을 가리지 않고 먹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은 운동한다고 빠지던가요? 여러분들 지방간이 운동한다고 빠져요? 굶으면 지방간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단식하면 얼굴만 찌그러들지 지방간이 안 빠져요. 뱃살이 잘 안 빠져요. 그죠? 굶으면 뱃살 빠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어, 굶으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12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뚱뚱하다는 기준이 뭐야? 비만이 뭐야? 꼭 뚱뚱해야 되나? 아니고 마른 비만도 있다. 이걸 어떻게 보는가? 체지방률로 봐요. 그래서 이 체지방률이라는 것은 내 몸무게에 지방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남자분보다. 그죠? 음, 좀 부드럽잖아요. 통통하고. 25%. 4분의 1. 자기 몸무게 4분의 1 이하가 좋다. 남자들은 15%.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는 재봤더니 20%야. 어디 들은 게 있어가지고 25% 미만, 4분의 1 미만은 정상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여자들 기준. 남자들은 15%.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20% 이상 된다 그러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30% 이상 되면 이제 몸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죠? 지방이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35% 정도 되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0%가죠. 여러분들 비만 체지방률 얼마까지 보셨어요? 어, 저는 거의 54%까지 봤거든요. 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죠. 그죠? 절반 이상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40%도 많잖아요. 근데 50% 이상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살아요. 음, 음. 큰일 나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면 이렇게 뚱뚱하다고 뭐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이 지방 비율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 많이 나가더라도 근육이 많고 지방 비율이 적으면 괜찮아요. 뭐 건강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반대로 근육은 별로 없는데 물렁살인데 지방으로 잔뜩 낀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25페이지에 거기 보면 배 지방이 쌓이면 잘 아시다시피 먹은 게 이제 이게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고 남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그 다음에도 남는다, 저장할 데가 없다. 그럼 뱃살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뱃살을 갈 때 뭐 입에서 바로 뱃살로 가는 게 아니고 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한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세포로 보내기 때문에 그 혈관을 중간에 타고 가요. 그래서 그 기름 같은 것들이 혈관벽에 끼게 돼 있고 산소와 만나면 산패가 되죠. 산패가 잘 되는 기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뱃살에 끼면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몸에 이제 그런 혈액에 있는 지방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끼어서. 그래서 간으로 가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지방간이 되면 해독이 잘 안 되죠. 해독이 잘 안 되면 간염에 걸려요. 걸리면 이게 잘, 아, 간세포에서 그 해독을 잘 해야 되는데 해독을 못 해요. 해독을 못하면 염증이 이렇게 생기면서 바이러스나 간염을 유발하는 대부분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세균 같은 것들이 세포를 해치죠. 그럼 그거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간경화라고 하죠. 그럼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이게 코스예요. 근데 이거 잘못 선택하면 그냥 한 5년 주기로 가요. 5년 주기로 갑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에 의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약에 의존해서 계속 그걸 수치를 관리하고 하다 보면 우리 당뇨약 꾸준히 먹으면 당뇨 합병증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고혈압약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 합병증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고 다른 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방간도 고치기 쉬워요. 오늘 디톡스를 잘 배우시면 지방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혈관,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걸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산패가 돼서 혈관에 들어붙죠. 그럼 딱딱해지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죠. 심장에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로 가면 뇌경색, 뇌졸중. 세포에 혈액이 지방 같은 것들이 끼면 세포가 입을 안 벌려요. 그래서 인슐린에 의해서 당이 들어온 것들을 얘가 거부하죠. 왜? 세포 안에 이미 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지방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입을 안 벌려요. 어?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입을 안 벌리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입을 안 벌리는 이유는 내가 세포가 먹을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음. 근데 이제 당뇨약을 인슐린을 고 처방하면 그게 강제로 입을 열어서 세포 안에 집어넣죠. 그럼 당은 떨어지는데 세포는 병들죠. 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당뇨약의 한계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비만이 어떻게 혈관이 경화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음소거 하고요. 저도 음소거를 하고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 학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의 실체를 밝혀냈다. 수많은 성인병의 실체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밝혀낸 신드롬 X. 특히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복부 비만. 만병의 근원이 복부 비만인 것이다. 다른 지방보다 쉽게 분해되는 복부 지방은 혈관 내로 바로 스며들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된다. 또 췌장에선 고혈압과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며 간으로 들어가선 지방간을 일으키게 된다. 각종 성인병이 바로 이 복부 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정상대 씨는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꼬박 2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운동. 그의 이런 변화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유달리 튀어나온 뱃살. 정 씨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불룩한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었다. 그 대사증후군 환자를 우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한 60에서 한 70%에서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복부 비만이 근원이 돼서 지금 얘기했었던 당뇨, 고혈압, 비만,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봅니다. 오랜 세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죽종이라는 또 다른 막이 혈관 안에 생기게 된다. 혈관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커져버린 죽종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을 짜다 보면은요. 마치 식어버린 육류의 지방질처럼 하얗게 굳어있는 물질. 이것이 바로 과도한 영양으로 혈관 안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이다.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렇게 될 때까지 전조 증상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지방간이 있었던 유 씨. 가끔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심장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이웃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 검사차 병원에 들렀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가득한 혈관 속.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사라진 얼굴 조정현.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른 아침 한강변에서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에 찾아온 뇌졸중. 2년간의 투병 생활이었지만 아직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후배들과 함께 예전처럼 다시 뛰고 싶지만 그것은 아직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내가 저란에 그리스도 좋아하지. 전화 5월 16일 날 뇌졸중은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언어장애. 개그맨으로선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디서 하냐고 삼사체육회. 그거 오늘 결정돼요. 어디서 하는지. 그래. 잃어버린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게 있을까요? 잃어버린 게 있다면. 방송 주스랑. 방송 출연. 그래. 네, 영상 좀 잘 보셨죠? 그 비만인 상태에서 아까 운동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중년 남자분. 근데 배는 계속 나와 있잖아요. 운동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비만이 보통은 많이 먹어서 그래? 운동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잘 빠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간단하면, 비만이 간단하면, 왜 비만 인구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코미디언 한동안, 그죠?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뇌졸중으로, 저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 저 사람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보니까, 그, 조기, 축구 형태로 계속 운동했던 분인데,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심혈관 질환, 또 심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은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막혀서 그런데, 어, 비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지방, 가장 간단한 것은 체지방 관리를 해야 돼요. 체중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체지방 관리. 아까 얘기했죠. 남자들은 15%, 여자들은 25%, 조금 양보하면 30% 미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20%를 넘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단지 먹는 것만 또 운동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원인이 뭘까? 127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만 원인은 잘 알잖아요. 많이 먹어서 그래. 근데 뭘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양질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먹으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찌진 않는데 탄수화물 중심으로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먹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본능적으로 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게 하려면 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야 되는데 이 부교감 신경의 상당 부분은 장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먹고 이렇게 장을 이렇게 연동을 해줘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얘기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어?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애들이 귀찮게 하고 신경 쓰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자꾸 과식하게 되고 또 세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그죠? 예전엔 노동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몸을 잘 안 쓰잖아요. 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잠을 일찍 안 자요. 늦게 자요. 그죠? 12시 넘어서 자고 뭐 1시, 2시 뭐 젊은 친구들은 뭐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들쭉날쭉하면서 하는데 이 잠을 또 안 자면 당연히 살이 찌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죠.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뭐 먹는 것들 보면 뭐 사서 먹죠. 음료 같은 거 냉커피, 냉음료, 또 탄산음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으니까 당연히 찔 수밖에 없죠. 어, 그 커피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근할 때 전철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손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 있죠? 커피잔. 응. 커피잔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응.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지. 좋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아침부터 먹으면 좋지 않죠. 몸이 힘드니까 또 커피 마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비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칼로리 계산해서 막 먹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 저장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이잖아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체질은 쉽게 쪄요. 인슐린이 좀 잘 안 분비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인슐린 분비가 좀 적게 되는 사람들은 말라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짝 말랐잖아요. 먹어도. 당도 안 오르고. 음. 근데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살 잘 찌는 사람. 이 인슐린이 잘 나오는 체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달달한 탄수화물, 또 탄산음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훅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커피에 설탕을 안 넣어도 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콩이라니까? 커피 콩? 그 다 탄수화물이라니까요. 그래서 공복에 조금 이렇게 배고파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하면 커피가 들어와. 뭐 하면 뭐가 들어와. 그러면 분해를 못해요. 분해를 못하면 계속 안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비만의 원인일 수 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130페이지에 보면 뭐 비만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하고 확률상 그럴 가능성이 크기는 하죠. 그죠? 식습관이 어떻게 돼요? 유전이 되잖아요. 부모가 고기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러면 애들은 그거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입맛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식습관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식습관 관점에서 좀 더 보면 일단 많이 하시는 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그죠? 과식, 폭식, 야식 이런 것들 특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먹으면 이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죠. 그 패스트푸드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분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달콤하고 약간 맛도 있고 뭐 그런 게 가미가 되고 하니까 그런 단짠 맛에 이렇게 홀랑홀랑 먹어버리죠. 그죠? 영양가는 없는데 이게 당이 높아지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간이나 근육이나 뱃살에 저장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죠. 라면,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그 밀가루 음식 안 좋은데 밀가루에 가열한 게 안 좋고 고온으로 그리고 기름을 튀는 게 안 좋아요. 그럼 튀김, 빵, 소보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맛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응? 응. 그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음식이죠. 라면 이런 것들, 빵, 초콜릿, 과자 이런 거 다 튀기죠. 그런 얘기들이 거기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요.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식단 관리하는 그 코치들은 그 비율을 탄수화물 우리 식단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식단 대부분 한식 같은 경우 한 80%가 탄수화물이죠. 일반적으로 먹을 때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렇게 먹으면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80%. 그리고 뭐 좀 적게 잡아주면 70%, 15%, 뭐 10% 이게 지방 단백질 비율인데 그 프로 선수들은요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 우리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거나 뭐 그랬을 때 기분 좋아질 때 있잖아요. 컨디션 되게 좋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잘 먹을 때. 그때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탄수화물이 40%, 단백질이 30%, 지방이 30%예요. 이 기록 내야 되는 선수도 있죠. 그 운동 코치들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40, 30, 30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에 두시고 어디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접시 같은 거 앞에 놓고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드시면 똑같은 100을 먹더라도 그런 비율로 먹으면 살이 그렇게 안 쪄요. 이제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서 살이 찌거든요. 당도 높아지고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당이 서서히 높아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고기 먹으면 든든한 이유가 소화 흡수가 늦게 돼서 그래요. 탄수화물은 빨리 되잖아요. 응? 응.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도 그 살이 쪄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근육이 분해되지 않는데 근육이 분해되지 않아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보충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비만인 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도 비만이 될 수 있네. 특히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끈끈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좀 높이게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방도, 우리가 불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것, 불포화지방은 안 굳는 것, 트랜스지방은 변형된 지방.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제일 안 좋은 거고, 불포화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불포화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3, 오메가6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오메가3를 먹어야 돼요. 오메가6를 먹어야 돼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을 먹으셔야 돼요. 오메가6 일반 식용유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을 찌워요. 그리고 세포막에 염증을 좀 유발해요. 많으면.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라는 것은 여기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좀 먹어라,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영상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뚱뚱한 사람들, 이렇게 체지방률이 40% 이상, 이렇게 된, 35% 이상 이렇게 된 분들, 이렇게, 그, 불포화 지방 같은 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메가6 지방 비율이 높은 거예요. 오메가3 비율은 낮고. 그래서 양질의 오메가3를 먹잖아요. 그럼 살이 빠져. 그래서 오메가3 다이어트도 있어요. 오메가3 이렇게 한 주먹씩 먹고. 대신 오메가3가 이게 어유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체들은 싸구려 어유를 써요. 응? 싸구려 어유. 아주 싱싱한 그 어유들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오메가3를 쓰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상폐된 오메가3도 많고 해서 그래서 깨끗한 오메가3, 영양가 높은 오메가3, 잘 모르면 뉴트라이트 오메가3 같은 것들을 드세요. 제가 단언컨대 이 영양소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오메가3인 거 아세요? 건강식품회사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오메가3예요.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공정처럼 진공 공정에서 해야 되고 돈도 엄청 들게 들어요.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은 그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오메가3 먹으면 효과 없습니다. 이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그 어유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먹고 드시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 혈관에 기름이 끼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녹여요? 물이 녹여져요? 물로? 안 녹여져요. 기름으로 녹여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시중에 양질의 오메가3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식품을 보면 이렇게 그 에너지 반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잘 에너지를 업 시키는 건지 다운 시키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시중에 오메가3 제가 전 세계 오메가3 한 30여 종 다 이렇게 봤는데 에너지를 높이는 오메가3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메가3 먹고 효과 봤다, 일반 오메가3 먹고 거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메가3 잘 쓰시면 저렇게 뇌졸중이 오거나 심혈관 질환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 저렇게 쇼크 오지 않아요. 양질의 오메가3를 먹으면. 자, 그 다음에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도 비만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 다양한데 음식의 영양소에 따라서 다르구나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산균이 부족하면 비만이 된다라는 걸 얼핏 알고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 쥐실험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이렇듯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들. 이들은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다 한다. 그래서 유 씨의 장내 세균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균종인 박테로이데테스와 퍼미큐테스. 그의 경우는 박테로이데테스가 적은 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대사 능력을 높이는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는데 마른 체형일수록 박테로이데테스균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유민상 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 대사 능력이 높은 균이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박테로이데테스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에선 임상 실험이 시도됐다. 12명의 비만 환자에게 1년 동안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도한 후 박테로이데테스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마침내 1년 후 결과가 나왔다. 흥미롭게도 식단을 바꾸었더니 박테로이데테스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났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사를 할 경우에도 다른 에너지 대사 능력을 가지는데 두 사람이 같은 빵을 먹어도 한 사람은 90칼로리를 얻고 다른 사람은 100칼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장내 세균이 다르기 때문이죠. 장내 세균과 비만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쥐실험을 시도했다. 정상 체중인 것과 비만쥐를 선별한 후 각각의 장 속에서 장내 세균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한 장내 세균을 무균쥐에게 주입한 것이다. 두 무리로 나누어 한쪽은 비만의 것을, 다른 한쪽은 정상 체중의 것을 주입하고 체중의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보름 후 똑같은 양의 먹이를 주었는데도 양쪽의 변화는 실로 눈에 띌 만큼 확연했다. 비만쥐의 장내 세균을 주입한 쥐는 2배 이상 몸이 불어난 것이다. 이는 장내 세균에 따라 에너지를 대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뜻. 자, 영상 보시니까 그 쥐 실험한 거 보셨죠? 비만쥐, 날씬한쥐. 그래서 장내 세균을 채취해서 똑같은 그 실험 대상 쥐에 체형이 똑같은 실험 대상 쥐에다가 비만쥐 거, 날씬한쥐 거를 장내 세균을 넣었더니 뚱뚱해지고 하나는 날씬해지고 그죠? 그래서 장내 세균에 따라서 뚱뚱해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한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뚱뚱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네. 내 장 안에 있는 균의 상태가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음식만 제한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산균을 바꿔줘야지. 장내 미생물을 바꿔줘야지.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그러면 무조건 유산균을 먹으면 저렇게 날씬해져? 아니에요. 사람마다 장 상태가 다 틀려. 장내 미생물이 2천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산균 몇 종만 지금 본 거예요. 2,000종 중에 한두 종 정도만 본 거라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술 수준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밖에서 유산균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몰라 지금. 그래서 어떤 균을 장내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 유산균을 자기 체질에 맞게 골라서 쓰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는 분들은 그걸 선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맞춤형 유산균을 쓰세요. 맞춤형 유산균 쓰면은 확실히 잡을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래서 유산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유산균 다 내 몸에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잘 만든 게 8, 90%가 맞아. 나머지는 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먹는데 내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맞춤형 유산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유산균이 이 균형 상태가 안 좋아도 비만해지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음식에서 배웠죠. 음식 안에는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열을 내는 장작과 같은 열량소가 있고 그리고 불쏘시에 같이 불을 태워주는 조절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열량소라 그랬어요. 조절소라 그랬어요. 조절소예요.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버리면 이 불쏘시개 조절소가 없기 때문에 타다가 말아요. 타다가 만 게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야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충분하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서 비타민 미네랄을 잘 안 먹고 살이 잘 안 빠진다. 비타민 미네랄 보면은 칼슘이 많이 부족하고 아연 많이 부족하고 비타민 A 부족하고 비타민 B군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비타민 C가 부족하고 그럼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놓아야 살이 빠진다니까요.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들을 먹는 거예요. 디톡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명드린 것은 근육이에요. 근육. 이 근육을 키우는 것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단백질을 부지런히 먹어야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골절상을 입거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뼈하고 근육이 쭉 빠지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뼈 같은 것들이 약해지고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같은 것들이 약해지는데 뼈는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극이 필요해서 자극되지 않으면 이게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그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만큼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가요. 그게 요요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요요에 대한 영상. 왜 요요가 있지? 왜 굶다가 다시 먹으면 살이 확 찌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요가 생기는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음소거하고. 우리 몸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기초대사량이다. 기초대사량은 신체 에너지의 60에서 75%가 사용되는데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근육은 줄어든다. 기초대사량은 근육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 소비도 감소한다. 이런 몸의 변화로 결국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성분들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현재 이 여성의 체중은 80kg입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을 통해 2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빠진 20kg에는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만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줄어든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몸의 체성분이 바뀌면서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면 역시 근육과 지방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또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살이 찌면 지방의 비율만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식사 조절로 다이어트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체중도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멀쩡하지만 근육은 거의 없고 지방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마른 비만이 됩니다.
일단 마른 비만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져 점점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에 잘 걸리게 됩니다. 200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남자는 근육량이 체중의 약 38%, 여자는 약 31%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한 기초대사량 유지를 위해서 약 40% 정도의 근육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 기초대사량과 요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요요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근육을 다치면 돼야 안 돼요. 살을 뺐다, 지방을 뺐다 좋아요. 근데 근육을 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굶으면 근육이 빠져요. 굶으면 뱃살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지방이 분해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분해되는 이유는 메커니즘상 이 지방을 분해하려면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지방을 분해했었어요. 메커니즘이 복잡해. 네. 근데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못 먹게 됐다. 그러면 근육을 그냥 당장 분해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거. 그래서 소식하고 뭐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이렇게 홀쭉해지고 이 얼굴살 빠진다 해서 뱃살은 안 들어가고 얼굴살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 나 굶지 못해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못 빼서 그런 거예요.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근육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유당불내증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유청에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주 고급 유청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 스코어 같은 경우도 이 불포화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또 필수 아미노산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아미노산 스코어 체크하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만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이상이 돼야 건강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요. 단백질이. 예.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단백질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못 받는 것들이 많아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파이토프로틴은 필수뿐만이 아니라 불필수까지 다 포함해서도 스코어를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불필수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면 잘 못 만들어요.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반은 필수고 반은 불필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잘 먹으면 근육을 분해하지 않고 또 이게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단백질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안 먹어요. 단백질 먹으면 살 안 빠지거든. 특히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별로 칼로리가 높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안 써요. 단백질을 안 쓰고 그냥 굶고 하기 때문에 요요가 자주 오는데 우리 단백질을 잘 쓰잖아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근육이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높이고 지방을 분해하는 게 요요가 없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잘 감안해서 드시고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한 스쿱이 지금 파이토프로틴이 12.5g 정도 되잖아요. 단백질은 그 중에 10g이에요. 12.5g 중에서 단백질이 10g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그 한 스쿱에 10g의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 몸에서 흡수되는 게 50%야. 그럼 예서 20g을 섭취하면 10g만 몸속에 들어와요.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근육으로 가는 거 중에 20%라 그랬죠? 그럼 2g만 가는 거야.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먹어야 돼요. 먹는 대로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존의 이론에서는 킬로그램당 1g을 드십시오. 뭐 0.85g을 드십시오. 그래서 뭐 조금 더 해서 1g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새 장수학계 이렇게 대명사로 알려진 누구시죠? 이제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장수한 사람들이 근력이 강한 사람들인데 근력을 강하게 하려면 킬로그램당, 몸무게 1kg당 1g만 먹어서는 안 된다. 1.3g 정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래서 이게 단백질은 먹어도 한 절반만 흡수되는구나. 그리고 미네랄은 먹으면 한 20%만 흡수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것도 먹으면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고, 자, 디톡스 그러면 좀 더 공부해보죠. 디톡스. 자, 136페이지에 보면 건강의 척도가 잘 먹는 거와 잘 싸는 거예요. 이게 모두 장에서 이루어진다 되어 있고, 이 디톡스라는 것은 137페이지에 이게 피가 만들어져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서술이 되어 있고, 또 피에 독소들이 들어오면 그 독소들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독소들은 해독을 해서 빼내야죠. 이게 디톡스예요. 근데 약으로 해서 디톡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디톡스를 제대로 하면 138페이지에 중간 정도 밑에 보면 체내 어혈과 독소를 제거하려면 단식, 식이요법, 영양요법 같은 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좋다. 될 수 있으면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어떤 영양소들이 부족한지 또 어떤 영양소가 잘 맞을지를 좀 알아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하죠. 139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디톡스라는 게 이제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디톡스를 할 때 우리가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산균하고 식이섬유가 생명인 거 아시죠? 장 관리하는데. 그때 유산균은 개인 맞춤형 쓰면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걸 못 쓰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365를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조금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이버 비치하고 파우더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파이버 비치를 먹었더니 똥이 굵게 잘 나와.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빡빡하고 잘 안 나와. 이건 여러분들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먹어야 돼. 파우더를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먹고 변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그게 여러분들 장에 맞는 거예요. 섞어 먹는 거 아니고 체질별로 달라요. 그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장 관리하는데 효과를 잘 못 본다. 그러면 유산균을 잘못 쓰거나 식이섬유를 잘못 쓰는 경우에 그것만 교정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단백질, 파이토프로틴이 제일 무난하고, 녹차 프로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좀 적고, 체질에 조금 먹기는 좋은데, 영양소 관점에서는 조금 떨어지니까 파이토프로틴에 맛들이는 게 좋겠죠. 그러고 이제 뭐, 부족한 영양소들, 그래서 이렇게 장을 해독하기 위해서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뭐 밀크시슬이나 뭐 이스트비나 비타민 B 플러스나 이렇게 비타민 B군과 관련된 것들, 뭐 또 비타민 C나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쓰시면 디톡스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디톡스를 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제가 원리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디톡스를 할 때 한 20년 이상 디톡스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333 디톡스를 많이 써요. 3일간 단식.
물론 다 단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저같이 삐쩍 마른 사람들 단식시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영양소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부실한 사람한테 단식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보식을 시켜야 되고. 3일 단식, 또 3주 일식. 예. 이제 그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유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이제 333 디톡스인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거기 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여기에 이론들은, 그, 클린이라는 책 있죠. 알렉스 그 클린이라는 책에, 이제 그쪽에 전문 그 의사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실제 단식을, 이렇게 디톡스를 해봤더니, 뭐 1년간 디톡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3일간 디톡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의 습관이 잡히는 게 최소한 3주더라. 그래서 3주. 그래서 3일을 쓰는 거예요. 효과가 제일 높더라. 운동선수들 쭉 해봤더니 3주가 효과가 제일 높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일에다가 단식에다가 3주를 결합한 방식을 쓰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고. 그래서, 3일 동안은 단식, 3주 동안은 점심 일식, 아침 저녁은 프로틴식, 대체식 형태로 우리 굿모닝식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3주를 마치고 체지방이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 이제 이식 형태로 바꿔서 가는 게 3일 단식, 3주 일식, 그리고 3개월 이식 형태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1주차, 2주차, 3주차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주차 디톡스를 하면 위와 장을 쉬게 한다. 2주차를 쉬게 하면 위와 장이 쉬니까 간이 쉬워져요. 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염된 혈액을 정화시켜서 온몸에 피를 돌릴 수가 있어요. 2주 때. 3주가 되면 그 깨끗한 피가 돌면서 세포를 바꾸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체지방을 분해시켜서 3일 플러스 3주 하면 25일 정도 되거든요. 25일 정도 되면 이렇게 원타임 디톡스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좀 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럼 디톡스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디톡스를 하는가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디톡스의 원리 한 5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식탁위를 점령한 위험한 음식들,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있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에선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소화를 하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해독을 하는데 집중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또 이미 이제 갈아서 또는 이제 약간 열을 가해서 유동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흡수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되죠. 두 번째,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등 간의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해독식품을 섭취할 것. 세 번째, 저녁부터 아침까지 12시간의 공복을 지킬 것. 몸 안에서 소화와 해독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2시간이기 때문이죠. 12시간의 공복이라는 것은 그 소화 기능을 거쳐서 간으로 가서 다시 해독 기능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한 12시간 정도 걸리고 그것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독소식품을 멀리할 것. 흰쌀, 설탕, 소금 등을 비롯해 밀가루 식품, 가공식품, 육류의 섭취는 피합니다.
만약에 해독을 하면서도 해독하는 물질을 계속 먹어준다면 그거 해독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육류라든가 인스턴트식품 같은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삼가줘야 되고요. 또 밀가루 같은 거는 물론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긴 하지만 이 밀가루나 단당류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인슐린을 높게 만듭니다. 인슐린 분비를 과잉하게 만들죠. 근데 인슐린 분비가 과잉이 되면 지방 분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슐린이 낮아야 상태가 돼야지만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외부에서 먹는 거를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1단계고 호르몬 자체가 지방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그 단계가 먼저 돼줘야지만 올바른 해독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 각 장기들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용성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해독을 위해 비워야 할 것은 몸뿐만이 아니죠. 마음을 비우기 위한 명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머리를 비운 채 모든 관심을 심장에 집중하며 천천히 호흡합니다. 자, 해독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톡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 뻔히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디톡스의 핵심은 우리 몸 안을 깨끗하게 하고 해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독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잔뜩 먹으면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일단 굶겨야 돼. 그래서 저열량식과 그다음에 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 그래서 저열량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디톡스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나 뭐 주스 마시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열량식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피에 또는 세포에 녹아서 안 좋은 것들을 해독할 때 안 좋은 물질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중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톡스의 핵심은 저열량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다. 특히 장을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장을 청소하는 식품이 뭐가 있어요? 핵심이 유산균과 식이섬유예요. 근데 병원에 유산균, 식이섬유 없어요. 시중의 것들 이렇게 좀 쓰는 형태로 있지. 한의원에서 유산균, 식이섬유 파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해독을 제대로 하려면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간 영양소, 해독, 간, 신장 이런 것들.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지방간이 걸려요.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되는 체질은 간이 나빠져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어야 힘이 솟잖아요. 간이 나빠지면 무기력해지고 피곤이 쩔고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군 부족이에요. 밀크시슬 같은 거 집어먹을 때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식품들의 배합을 잘 하면
몸을 디톡스하는데 최상의 식품군을 갖고 있어요. 뉴트라이트가. 어? 그걸 잘 활용하시면 정말 뭐 약 훨씬 이상으로 치료제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디톡스를 한 다음에 유지할 때 일일 이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120% 해독된다고 얘기하고 일일 이식을 하면 100% 해독됩니다. 그리고 3식을 하면 7, 80%만 해독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식 정도가 적합하다. 왜냐면 평생 할 수 있어야 되니까. 2식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식을 할 때는 점심과 저녁을 주로 해요. 물론 뭐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인체 대사 패턴을 보면 사람의 몸은 해 뜨고 해 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낮에 자요? 밤에 자요? 밤에 자잖아요. 그걸 존중해 주라고. 우리 눈이 낮에 밝아요? 밤에 밝아요? 낮에 밝잖아요. 밤에 밝으면 밤에 돌아다니게 만들으셨지. 그죠? 그러니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해 뜨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싸요. 싼다고. 그래서 배설 시간이 노폐물 독소 배출 아침에 일어나면 싸고 오줌 싸고 변 싸고 또 눈곱 띄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밤에 대사가 이루어지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좀 활동하면 점심 무렵에 출출해져요. 그때가 이제 소화기관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낮에 이제 먹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른 저녁에 먹어서 밤에는 해독, 조혈,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아침에는 배설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애 뚱뚱해지고 비둔해지고 이런 거 아세요? 아침에 잘 먹인다고. 잘 먹여야 뭐 영양가가 있어서 뭐 머리가 잘 돌아간다네? 아니고 아침에 쓰는 에너지는 밤에 저장했고 이렇게 조율하고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지 먹은 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먹을 때는 배설이 돼야 되는데 먹으면 먹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배설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아침을 좀 비워서 아침을 좀 늦게 먹는 게 좋다. 한 11시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존중해줘서 아침은 좀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식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인체 대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밥맛 있는 사람 있어요? 그 고장난 사람 아니고는 아침에 밥맛이 없다고. 조금은 좀 덜 하잖아. 그죠? 아침에. 그 자연의 섭리야. 뭐 활동한 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서 바로 삼겹살 먹고 고기 먹고 그래?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하고 소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이렇게 좀 잘 현미채식으로 먹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뭐 좀 더 장구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심장 같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장이 낮 11시부터 1시까지 심장이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피가 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간담 자는 시간이 담이 11시부터 밤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까지가 간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이 복구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 장부가 2시간별로 돌아요. 그 피가 그쪽으로 몰린다고. 간담이 복구되기 위해서. 심장이 많이 피가 몰리는 시간이 11시부터 1시예요. 그때는 심장마비가 없다고. 응?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밤에 자려면 간담 시간이 조혈하고 복구하고 회생하는 시간을 존중해서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때 뭘 먹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들고 뛰지 말고 들고 뛰면 간이나 근육이나 이런 쪽에 피가 가지. 예? 그래서 간담이 조혈하고 복구하려면 누워 있어야 돼 그때. 그래서 그때 자는 사람들은 개운해. 근데 그 시간 놓쳐서 다른 시간에 그 시간을 자잖아요. 4시간을 별로 개운하지 않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맞춰서 폐가 깨어나는 시간 3시에서 5시에 아침에 뭐 꼬꼬댁거리고 뭐 새 울고 뭐 이런 것들이 깨어나는 시간
또 노인네들이 기침하고 막 그런 시간이 이 폐가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3시, 5시. 그 똥 언제 싸요? 한 6시, 7시쯤 싸잖아. 5시부터 7시가 대장이 연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때 이제 분비물이 막 나오고 이런 시간. 그 시간을 좀 존중해주면, 그게 146페이지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은 우리가 유산균과 단백질로 대체하기, 단백질 음료로. 그래서 굿모닝 식사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먹성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침에 좀 심심한 사람들, 안 먹으면 뭐 다 이것저것 먹을 거 없나 기웃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사과 껍질째 반쪽 정도 좋아하는 거. 과일 먹을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죠? 점심 때 먹겠어? 저녁 때 먹겠어? 별로 시간이 없어. 그럼 야식을 먹잖아. 그러지 말고, 아침에 조금 그러면 그때 다른 거 먹지 말고, 뭐 토마토를 좀 먹든가, 좀 씹는 맛 좋아하면 사과를 먹든가, 뭐 오이를 좀 잘라서 먹든가, 당근을 좀 잘라서 먹든가 해서 물을 좀 씹어 먹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하면 좀 더 든든할 수 있고 칼로리도 낮출 수 있어서 식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걸 좀 먹으면 점심 때 많이 안 챙겨도 돼. 근데 그거를 굶어버리잖아요. 아침에 아예? 그럼 점심 때 많이 먹잖아. 그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균일하게 먹는데 내가 어떤 시간대에 뭘 먹는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를 이렇게 균일하게 유산균과 단백질 딱 먹어버리면 얼마나 간편해. 사과. 그리고 필요한 영양, 비타민 몇 개. 아침 끝. 정상 체기 중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삐쩍 마르고 어린 아이들, 막 키워가는 아이들은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19세, 20세까지는 성장기의 아이들은. 근데 너무 먹어서 뚱뚱해하면 안 되지만 그 조절을 해서 정상 체중이다 그러면 아침 그 이식으로 세팅하면 평생 여유가 없다고. 근데 그걸 들쭉날쭉 하고 먹다 안 먹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의 비율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비중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영양요법이라고. 음식을 먹을 때. 예.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요. 근데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도 배고파. 금방 꺼져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식사, 백미하지 말고, 현미식을 하시고. 백미는 에너지를 다 떨어뜨려요. 백미를. 현미를 먹으면 에너지를 높여주고, 장의 기운이 살아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요. 응? 그래서 현미, 또 익숙치 않은 분들은 현미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식이섬유 거기 많거든요. 영양소 거기 많거든요. 그래서 현미식만 조금 잘 하셔도 혈압이나 당뇨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보충하기 좀 있죠. 150페이지에. 그 다음에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온열요법,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피를 잘 돌기 위해서는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하고 뭐 하다 보면 서 있고 하다 보면 발이나 다리 쪽에 피가 내려가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좀 풀어줘야죠.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해줘야 올라가거든요. 따뜻하게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럼 혈액순환이 좀 잘 돼서 좋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우리가 조교, 발 따뜻하게 해주는 것, 또 무릎 밑에까지 따뜻한 거, 각탕력. 요새 더워서 조금 힘드시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 발을 좀 풀어주고 자면, 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풀어주고 자면 빨리 회복이 돼요. 이 머리끝 쪽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순환이 아래 위로 돼야 이게 골고루 순환이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피가 잘 안 올라와요. 또 배에 기름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더 못 올라와. 그럼 아래만 돌고 위는 위대로 돌고. 그래서 위대로 돌고 아래로 돌고
그러면 아래는 차지고 위에는 뜨끈뜨끈하고 머리도 뜨끈하고 열도 올라오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몸에 있는 독을 빼주는 게 필요하고 다이어트를 쓸데없이 일부러 음식 소식이나 또 운동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빼려고 하지 말고 몸을 깨끗하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지방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굶는다고 안 빠지고 운동한다고 안 빠져요. 그래서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영양소 보충해주는 습관. 근데 그 영양소들을 어떻게 보충해주는지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그걸 세팅하세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좀 많다 그러면 일식을 하시고 아까 단식하고 일식을 결합해서 좀 하시고 체지방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뱃살도 분해되고 지방간도 좀 빠졌다, 컨디션도 좋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했는데 컨디션 좋아졌다, 그러면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서 이식으로 올리고 아침은 간편식으로 하고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식습관을 아침 간단하게 하고 점심 저녁을 적당하게 맞춰서 이식으로 컨트롤하면 그 몸무게가 평생 가는 거예요. 운동도 과격하게 2시간, 3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늙어서 까지도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으로 맞춰서 운동으로 몸무게를 맞추면 운동 요요가 와요. 음식을 빼가지고 거기에 맞춰 음식 요요가 오듯이 그래서 아침 식사 그렇게 하고 굿모닝식으로 하고 점심 저녁 현미채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어느 정도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오면 평생 하면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수시로 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누구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신통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졸렸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죠? 제가 요새 좀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게 rich body, rich life예요. 몸이 건강해야 라이프가 부자가 돼.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 관리의 프로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 관리를 엄청나게 신경 써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병병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왜 병병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 관리 못하지. 운동 안 하지. 뭐 시간 관리 안 하지. 아무 때나 막 자다가 뭐 깨다가 하지. 그 루틴이 엉망이라서 그래. 그게 습관을 잘 잡고 우리 굿모닝식 하잖아요. 그죠? 아침식 제대로 하고 운동 좀 하고 명상하고 필요하면 산책하고 그런 습관을 딱 세팅시켜서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 관리가 좋아야 내 컨디션, 내 뇌력이 좋아지고 그죠? 판단력, 집중력, 목표 이런 것들이 생기지 몸이 병약한데 무슨 에너지가 있고 무슨 집중이 있고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몸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형태로 몸 관리를 하셔서 습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도 위치해질 뿐더러 여러분들의 삶도 훨씬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례 발표를 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좀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카페가 있어요. 오픈 건강교실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뉴트리 건강 사례 같은 거, 뉴트리나 또 아메 제품 가지고 건강 사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디톡스를 하셨건 또 어떤 상태에서 뭘 먹었건 다이어트를 했건 했던 그 사례들을 이렇게 좀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럼 올려주신 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 뽑아서 그분들은 제가 다음에 우리 이 강의할 때 그냥 최우선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강 강의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오장육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게 있잖아요. 그죠? 인체 시스템의 비밀, 원투. 거기에 보면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매칭시키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여러분들 몸 관리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하여튼 뉴트리 건강 사례 그 카페에 글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써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봐서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소개도 해드리고 또 다른 강의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우해 드릴 테니까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픈건강교실 이렇게 카페 딱 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자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끝나고 지금 질문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 같은 얘기죠? 있으신 분들은 잠시 남으셔서 각자 애프터 방에서 또 애프터 있으시면